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디지털 사회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는 것이지 답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려 120장의 슬라이드를 30분 안에 소화를 해야 됩니다. 네. 자, 미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봤습니다. 과학기술이 융합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한다. 그리고 인문, 인간에 관한 문제가 호모 모빌리언스로 융합을 하고 경제사회가 선순환 사회로 융합을 하는데, 이 과학기술, 사물의 과학기술과 나의 인문과 우리의 경제사회가 다시 초융합을 하면서 이들이 자기 조직화를 시작하는 초생명 사회가 될 것이다. 이 사회 전체가 하나의 생명 현상을 띠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저희들이 홀로크래시, 초생명 사회라는 화두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발 하라리 이번 목요일 날 한국에 오시죠. 그래서 세피엔스에서 7만 년 전 인지혁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2,000년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첫 번째가 소비가 생산 소비 결합됐다가 분리됐다가 다시 결합하면서 인지와 결합하죠. 그래서 전체가 소량 맞춤에서 대량 생산을 거쳤다가 이제는 소셜의 맞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만들어지는 이런 새로운 사회를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의 본질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이냐?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산업사회 패러다임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 미래는 이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변화를 우리가 인식을 해서 미래를 바라본다 하더라도 우리 미래의 예측은 이 정도 있을 텐데, 실제 우리 미래는 어디에 가 있을 것이냐? 익스포넨셜 그로스로 가 있을 것이고, 이들이 또한 수많은 방향이 별개의 발전되었던 과학기술, 경제사회, 인문이 이제는 초융합 발전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살림 이스마일이 한 얘기죠. 대부분의 파괴적 혁신은 우리 앞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들이 미래 예측을 과거에 한 걸 잠깐 보겠습니다. IBM 창업자죠. 토마스 왓슨이 한 얘기입니다. 세상의 컴퓨터는 5대면 충분할 것이다. IBM 창업자 얘기입니다. 최근에도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한 얘기입니다. PC에 640KB 이상의 메모리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다 아는 거 알죠. 반면에 우리가 당시 로마 클럽의 아주 비관적인 얘기에 대해서 낙관론을 폈던 허만 칸 박사는 2000년에는 범세계적인 통신망이 구축될 것이다. 레이 커즈발의 얘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비관적인 예측 또 낙관적인 예측이 각각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알고 있죠. 한국에도 있습니다. 이정문 화백이 이 1965년 지금부터 무려 50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태양열 주택이 있고 전기차가 있고 그 다음에 휴대폰이 나오고 로봇 청소기 나오고 무빙 워크가 나오고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인터넷 다 나옵니다. 놀라운 분이죠. 근데 이 이정문 화백 지금 또 살아 계십니다. 자, 이분이 이번에 지금부터 35년 후를 또 예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느냐? 우주 엘리베이터, 만능 충전기, 천둥 충전 장치, 그리고 홀로그램 저장 필기구, 그리고 버추얼 리얼리티, 감정 로봇, 동물과 소통. 2050년까지 살면 아마 이게 맞는지 틀린지 보실 겁니다. 여기 많은 분들은 아마 보실 수 있을 거고, 저는 아닐 것 같으니까 결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미래 예측을 하는 데 대해서 수많은 미래 예측 기관들이 미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맞습니다. 우리가 매년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경제 전문 기관들이 그 해의 경제 성장률 예측을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맞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예. 하물며 미래 예측 당연히 안 맞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그런 거 다 없애고 영화, SF 영화처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우리 철학적으로 한 문제를 보자. 아예 우리 스토리텔링을 해보자. 오히려 이런 게 이정문 화백의 얘기처럼 더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미래는 뭐냐? 만드는 게 아니라, 예측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10년 후 정도라면 뭔가 되지 않을까 해서 10년 후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 카이스트하고 키스텝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쪽 축은 발생 가능성, 요건 임팩트입니다. 영향력.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는 것이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고 영향력이 있는 문제들이다. 이 문제들을 각각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풀어봤더니 이렇게 연관성이 나타났습니다. 요거는 요 보고서 들어가 보면 있습니다. 결국 답이 뭐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같은 디지털 기술이 사회 변화를 촉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석학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고, 피터 드러커 교수는 미래를 예측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창조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위협과 기회라는 요소로부터 미래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람직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하는 것이다. 자,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제 얘기가 틀리더라도 빠져나갈 군명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하는 것. 지금부터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을 다루는 과학기술, 나를 다루는 인문, 우리를 다루는 경제사회가 자기조직화하는데 첫 번째 과학기술의 융합을 보도록 하죠. 자, 네그로폰테가 비잉 디지털에서 디지털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게 디지털화됩니다. 시간이, 공간이, 인간이 디지털화됩니다. 첫 번째, 시간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로 디지털화되죠. 이제는 우리가 태우를 볼 때 본방사수 할 필요가 없죠. 태우, 태양의 후예입니다. 예. 자, 이 태우를 우리가 볼 때 언제 어디서나 아무 디바이스나 관계없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래서 이런 OTT 기반의 우리 서비스란 것은 시간을 요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리하느냐? 냉장고에서 식재료 꺼내서 요리하듯이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빅데이터를 꺼내가지고 인공지능 요리하면은 자라나 넷플릭스나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또 공간을 디지털화하고 있죠. 그래서 실외 GPS는 우리 이미 다 쓰고 있는 거고, 우리 자동차 타면 늘 쓰고 있는 거죠. 실내도 와이파이, 라이파이, 비콘, NFC 수많은 기술이 등장해서 실내배에 걸쳐서 우리는 이미 공간과 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공간과 상호작용을 하고 공간이 공간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창발적 지능이 바로 IoT의 본질이죠. 그래서 제가 IoT를 인터넷 오브 싱스가 아니고 인터넷 오브 인텔리전스 오브 싱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교실이 학생을 맞춤 교육한다는 데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인간도 융합하고 있습니다. SNS와 IoT를 통해서 수많은 SNS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SNS의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제는 다중인격의 시대가 돼 있고, 이러한 나의 모든 활동은 라이프 로깅에 의해서 다 저장이 되고 있고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디지털화만이 우리의 미래인가? 아니죠. 우리는 아날로그란 현실 세상에 뿌리 박고 있습니다. 자, 여자친구를 제가 불러올까요? 네, 공연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근데 불행히도 제가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자친구의 뮤직비디오는 제가 틀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 뭐가 다르죠? 바로 우리가 현실의 아날로그의 현실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고, 이것은 편집 복제가 불가능하고 대단히 비쌉니다. 그래서 희소성 때문에 소유의 세상입니다. 반면에 디지털의 온라인 가상 세계는 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정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편집 복제가 거의 제로 코스트로 가능해지게 되고, 자, 제로 코스트니까 우리가 공기를 소유하지 않죠. 공기는 공유합니다. 이래서 과잉성에 의한 공유의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원의 획득이 삶의 방법이랑 관계의 확장이 삶의 방법이고, 기본적인 법칙은 파레토 법칙과 롱테일 법칙으로 나눠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개의 세상은 달라도 너무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웹 시절까지의 세상이었죠. 그런데 이제 모바일 컨버전스, IoT 이런 게 등장하면서 두 개의 세상이 합쳐지고 충돌되게 됐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대륙이 충돌하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만들어지느냐? 산맥이 솟아오르죠. 그것이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거대 기업들, 거대 유니콘들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불법, 어떤 나라에서 합법입니다. 이쪽 시각에서 보면 합법이고 이쪽 시각에서 보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부딪히는 이 충돌의 혼돈에서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죠. 모든 생명은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발생해 왔습니다. 자,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우리가 많은 접근들이 있습니다. 사물, 데이터, 제품, 서비스, 피지컬 스페이스, 사이버 스페이스, 오프라인, 온라인,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융합하는 단어들이 있죠. 디지로그, IoT, PSS, CPS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제가 그냥 O2O로 우리 통일해서 쓰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1조가 넘는 스타트업들, 글로벌 유니콘의 비밀 코드는 이들의 충돌, 융합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O2O를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과 같은 그런 우리가 O2O 커머스로 생각하느냐? O2O 커머스는 단순히 0차원의 바이 앤 셀입니다. 이제는 미래 사회는 O2O 모든 삶의 영역이 서비스로 융합되죠. 그래서 거래에서 관계로 가는 제레미 리프킨의 소유의 종말처럼 O2O 서비스의 세상으로 들어가면서 커머스에서 시작된 O2O가 놀고 먹고 공부하고 일하고 우리 여행하는 커머스의 소유에서 서비스의 삶으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비즈니스의 핵심은 뭐냐? 물질 소유가 아니고 시간을 갖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경제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자, O2O 세상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상을 시간, 공간, 인간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시간, 공간, 인간의 3축으로 모든 삶의 영역을 우리가 1대1로 대응시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똑같은 하나의 온라인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온라인 세상에는 편집과 복제가 가능하죠. 여기서 안 되는 편집과 복제가 가능하니까 어떤 길이 제일 좋은 길이니, 누구하고 일하는 게 제일 좋니 찾아낼 수가 있죠. 가상세계에서 예측과 맞춤을 통해서 현실을 최적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내비게이터죠. 우리 안 가봐도 제일 좋은 길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래에 우리 설날 끝나고 몇 시에 출발하는 게 제일 좋니? 이런 미래에 가보지 않는 미래의 길도 안내를 해주고 있죠. 자, 이와 같이 1대1로 융합된 내비게이터가 한 일을 그러면은 공장 최적화에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론적으로 똑같은 얘기죠. 병원 최적화 똑같습니다. 학교 최적화 다 똑같습니다. 이젠 O2O 융합 확대로 똑같아지는데 단지 문제는 뭐냐면은 비용과 가치, 비용 편익 분석일 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내비게이터를 만들어내려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만들어야 되고 GPS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 내비게이터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근데 김기사는 돈 안 들이고 했어요. 왜? 이제는 이러한 구축 비용이 IoT, GPS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IoT와 IoB로 수집 비용이 제로에 육박했고 저장 비용이 지난 30년간 101억 분의 1로 줄었고 처리 비용이 100만 배 속도가 빨라지고 병렬 처리가 되면서 이제는 이 비용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결과적으로 O2O 평행 모델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IoT와 IoB가 사물과 사람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클라우드에 갖다 놓으면 빅데이터가 쌓이죠. 이 쌓인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처리하면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현실 세계에 만들고 이것이 바로 현실을 최적화하는 게 내비게이터의 모델입니다. 즉 오프라인에서 만들어진 빅데이터를 온라인이 편집과 복제를 해가지고 오프라인을 맞춤과 예측을 하면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일 가지고 한 게 누구냐? 바로 우버. 이렇게 해서 기업가치 50조의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 에어비앤비, 바로 이렇게 해서 세계 최대 호텔 체인 힐튼보다 더 큰 기업가치를 만들어냈죠.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제조업이 완전히 바뀌죠. 캐터필러나 고마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모든 중장비의 운영 과정에서 데이터가 수집해서 이것을 빅데이터를 모아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저 부품은 고장이 안 났지만 갈 때가 됐다. 이래서 업타임을 최적화시키니까 결국 작업 효율이 증가되게 된다. 우리 시멘스의 스마트 공장, 소위 인더스트리 4.0은 기본적으로 모든 공장의 데이터를 구축해서 실제 공장과 가상 공장을 1대1로 만들게 되면 이것을 분석해서 가치 창출하게 되니까 공장의 불량률을 극소화시키고 에너지 비중을 실제 30% 줄였다는 거죠. IBM의
프리딕스, IBM의 소위 IBM 최고, 죄송합니다. GE가 만든 프리딕스 산업 인터넷입니다. 산업 인터넷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가고 있죠. 자, 아마존은 이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로지스틱스, 유통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했더니 뭐가 되느냐? 당신이 내일 주문할 것을 우리는 오늘 발송해준다. 이러니까 유통과 물류 비용을 감소시키죠. IBM의 셰프 왓슨은 모든 전 세계의 레시피를 수집해서 분석해 봐가지고 그걸 가지고 당신이 갖고 있는 식재료와 요리 방법 계절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요리가 뭔가 만들어줄 수 있죠. 헬스케어, 핏빛이나 이런 헬스케어의 서비스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가치 창출, 최적화. 똑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세상에 미래 세상이 최적화하는 것은 이런 과정입니다. 디지털화를 통해서 가상세계로 1:1 대응 세계를 만들고 아날로그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현실 세계를 최적화시켜주고 이 과정을 거치고 있죠. 자, 그럼 여기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가 보기로 했어요. 우선 디지털화를 하는데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디지털화에 6개의 기술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기술과 이 오토에 올라가 있는, 온라인에 올라가 있는 가상 모델로부터 현실 세계를 최적화하는 아날로그화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 기술이 6개의 기술이 필요하죠.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6대 디지털화 기술은 IoT, GPS,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SNS. 6대 아날로그화 기술은 서비스 디자인, 3D 프린터, 게임화, 플랫폼, 블록체인, 핀테크, 증강 가상현실. 요 전체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오토의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AI가 이것을 연결한다. 요 모델은 저희들이 작년도 우리가 기술 대융합에서 발표했던 모델입니다. 자, 간단히 소개하면 오토 서비스 디자인은 우리가 그래픽 디자인에서 UX 디자인, CX 디자인을 거쳐서 서비스 디자인을 왔던 것을 온라인, 오프라인에 융합하는 오토 디자인으로 우리가 확대해보자.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단계, 밸류 체인에 걸쳐가지고 공통되는 부분을 묶어주면은 바로 아날로그화 시키는 게 너무나 쉬워지게 된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창업 비용이 2000년도 500만 불에서 이제 5천 불로 줄어들었죠. 자, 3D 프린터는 이제 궁극적으로 재고를 없애고 유통 비용을 사라지게 만들죠. 근본적으로 제조업이 다시 태어납니다. 이 모든 가상과 현실의 융합이 완전히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AR과 VR에서 경계가 사라지게 되죠. 이런 전체의 움직임에 궁극적으로 사람이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기부여시키는 통합되는 과정이 바로 오토 최적화의 게임의 기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동기부여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이제 두들겨 패는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이래서 게임화란 것이 무지하게 중요한 동기부여의 패러다임이자 이 전체를 다시 묶어서 인공지능이 묶어나가는 일을 해서 AI as a 서비스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자, 과학기술이 오토 최적화로 초생산 사회를 구현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서비스 생산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자, 다음에 인간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죠. 그래서 인문의 융합을 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호모 에렉투스 사피엔스를 거쳐서 호모 디지코스, 그 다음 뭐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과거에 호모 모빌리언스란 책을 낸 바가 있고, 이걸 아마존에 영어로도 제가 출판을 했습니다. 물론 안 팔립니다. 자, 이 호모 모빌리언스의 기본 개념은 이런 거죠. 우리 스마트 디바이스와 인간이 결합한 슈퍼맨이 되고, 이들이 다시 소셜 쉬프트를 통해 가지고 집단 생명화하는 초인류가 되면 그것을 호모 모빌리언스라고 명명하자. 첫 번째는 사이보그가 되는 겁니다. 평범한 제가 스마트 디바이스와 결합했더니 이제는 과거 기준의 슈퍼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지식과 초감각을 갖고 있는,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20년 전에 슈퍼맨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집단 생명화입니다. 개미 한 마리 한 마리가 갖고 있는 지능과 집단의 지능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죠. 이러한 초생명 현상이 개미 집단에 발생한 그 원리를 스티브 잔슨은 이머전스라는 명제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어디 일어나고 있느냐? 바로 현재 인간 사회에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면서
집단 생명화 현상의 첫 번째 부분이 전체를 반영한다. 제가 이 레이저 포인터를 빼가지고 나사 하나를 열심히 분석해 봤더니 전체 설계도를 알 수가 없어요. 기계는 부분은 부분이고 전체는 전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태우의 송혜교 씨하고 제가 악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아니고. 그래서 손에 세포가 묻어오죠. 60조 분의 1의 세포를 분석해 보면은 이 미모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부분이 전체를 반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혼론입니다. 이런 소위 자기 조직화하는 생명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 부분이 전체를 반영하게 된다. 이런 부분의 전체를 반영함과 동시에 부분에 없던 새로운 특징이 나타나죠. 우리 송혜교 씨의 세포를 아무리 분석해도 미모는 우리가 분석되지 않죠. 그것이 바로 이머전스, 창발성. 그래서 부분이 전체를 반영하는 혼론과 부분에 없던 특징인 창발성, 이 두 가지가 자기 조직화하는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미래 인간을 이해하는데 이 두 가지를 바라보는 게 핵심이 되죠. 이제 인간은 따로 떨어져 있는 인간이 아니고 네트워크 인간으로 진화하고 이제는 DNA가 아니고 밈의 전파로 진화를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소멸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확장일까요? 부분, 기계적 조직은 개인의 소멸이고 우리가 자기 조직화 조직은 개인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호모 모빌리언스는 판도라 형성의 모든 나무가 연결되어 있듯이 인간은 초인류로 가고 세상은 초생명 사회로 자기 조직하면서 그 현상이 초지능과 소셜 시프트라는 혼론과 이머전스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학기술은 오토 최적화로 인간은 호모 모빌리스와 초인류로 가는데 경제사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경제사회 문제는 세 가지 저기들이 키워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미래사회의 화두는 세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가 생산, 지속 가능하냐. 두 번째, 분배, 지속 가능하냐. 세 번째, 그게 선순환되느냐. 이 세 가지 문제를 풀면 될 겁니다. 이 미래사회의 지속 가능한 생산, 초생산성 사회에 대해서는 이제는 거의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오토 최적화로 초생산성이 이룩된다. 특히 서비스의 문제가 해결된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분배 문제는 1차 분배와 2차 분배 문제다.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이 분야에 내공이 깊으신 우리 박창기 님께서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선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업가 정신과 철학의 문제, 이 정신에 관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대한민국 96년까지는 전 세계 평균 3배 성장을 했죠. 놀라운 나라입니다. 2007년까지는 그저 그런 대로 따라갔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평균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병에 걸려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소로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이 소로의 IT가 생산성에 기여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은 비내구재가 문제입니다. 내구재와 비내구재의 생산성 차이가 100배가 벌어졌습니다. 자, 문제는 요거구나. 요거를 우리가 뭐가 푸느냐. 4차 산업혁명이 요 비내구재 생산성 문제를 풀고 그 다음 혁신의 전파 문제를 풀면 된다.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1.0, 2.0, 3.0, 4.0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는 안 풀립니다. 가치 창출을 해야 된다는 혁신에 비례한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과 가치 분배에 중심을 두는 사회주의. 여기서는 사회적 가치를, 여기서는 소위 경제적 가치를 추구했는데 결론은 양극화와 황폐화로 갔습니다. 결론은 하나밖에 없죠. 답은 이거죠. 지금까지 단일고리, 한 가지 문제를 단일고리를 푸는 문제 해법은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내놓은 건 이중고리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위 생산을 극대화하는 1차 분배와 소위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2차 분배가 각각 지속 가능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분배를 혁신과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연결의 문제를 투명한 의무조사와 자발적 가치 교환, 흔히 얘기하는 CSR, CSV 뭐 이런 것들의 확산이 되겠죠.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호모 모빌리언스가 만드는 투명한 소셜 사회에서는 이제는 명예의 가치화가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선순환되는 사회가 우리가 만들 과학기술과 경제사회가 만들어갈 사회, 과학기술의 경제적 가치, 이 경제사회의 사회적 가치, 이 두 가지가 교환체계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혁명의 첫 번째는 1차 분배 문제,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우리
다보스 포럼, 옥스퍼드 이런 데 가트너에서 전부 다 한 얘기는 일자리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현재 일자리는 분명히 사라집니다. 근데 과연 4차 혁명이 일자리를 없앨 것이냐?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다르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은 인공지능으로 이제 정신의 서비스의 생산성이 증가되는데 이것은 어렵지 않느냐. 근데 정신의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일자리가 고급화되고 서비스가 개인화될 것이다. 이제는 어떤 경제가 되느냐. 물질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경험, 시간이 중심이 되는 경제로 가고 소비가 정체성을 결정하는 소비 미학이 생기면서 경험 경제와 디지털 DIY가 프로슈머와 소셜 시프트 현상을 만들 것이다. 이 경험 경제가 바로 개인화된 감성 수요를 융합지능이 공급하고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경제 자원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경험 경제가 앞으로 추구하는 그림일 겁니다. 자, 이것은 다시 풀어보면 뭐냐면은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 우리가 1, 2차 산업혁명이 각각 생존과 욕망을 충족시켰다면은 3차 산업혁명은 사회규석의 욕구, 즉 연결의 욕구를 충족시킨 거죠.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뭘 만드느냐? 자기 표현과 자아 실현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물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진정성을 가는 정신소비로 가고 여기에 베르그성이 얘기한 호모파베르, 뭔가 만드는 인간과 호이징거가 얘기한 호모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이 합쳐지는 이 두 가지가 지성과 놀이, 기능과 경험, 의미와 재미가 추구되면은 이것이 기업가 정신과 게임화 이 두 가지가 합쳐지죠. 그래서 제가 호모파베르와 호모루덴스의 융합이 미래의 인류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 있는 목표에 재미있게 도전하는 파베르와 루덴스를 합쳐서 그냥 파덴스란 말을 만들었습니다. 쓰시든 마시든 건 마음대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체적으로 생산과 소비라는 개념이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쳐지죠. 소량 맞춤으로 갔던 게 대량 규격화됐다가 이제는 소셜 맞춤으로 간다. 자, 소셜 맞춤을 가는 걸 도와주는 게 3D 프린터, 오픈소스 하드웨어, 인공 이렇게 도와주고 이것이 물건에 끝나지 않고 음악, 미술, 문학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 전체의 핵심이 뭐냐면 소셜화에 의한 초생명 혼론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목공을 하나 공부하고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어마어마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 소셜 집단 지능에 의해서 순식간에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가 디자인할 거 없이 싱기버스에 3D 프린터 디자인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다운받아서 걸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화된 놀이와 문화, 개인화된 취미, 그리고 도인유어셀프가 확산되면서 이들의 소비시장으로서 에트시 같은 소비시장, 내가 만든 제품이 아니라 작품을 거래하는 시장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메이크업 페어가 번성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그림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결국 초생장 경제 자산을 우리가 오토와 인공지능이 만든다면은 초신뢰 사회 자산을 누가 만들 것이냐? 바로 이것을 만드는 것이 블록체인의 분산 신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국회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대안보다 거래 비용, 할 때마다 의사결정 비용이 비싸게 들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제로 비용으로 할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되죠.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결론이 지금까지 얘기는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이 오토 최적화로 초생산을, 인간은 호모 모빌리언스 초인류로, 경제사회는 블록체인의 초신뢰로 간다. 자, 이제 마지막 철학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사회 변화, 과학기술의 거대한 변화에는 꼭 그 시대의 거대한 철학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의 문제가 우리가 뒷받침해야 되겠죠. 우선 우리가 선순환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동은 코스트, 내가 들어간 비용보다 높은 가치를 만들죠. 이걸 밸류 혹은 소셜 임팩트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수치죠. 이 기업은 코스트에서 밸류 차이의 가치를 만들어서 가운데 프라이스만큼을 자기가 가져가는 게 기업 활동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밸류와 프라이스 사이의 순환 과정을 갖는데 요 소비자 이익과 생산자 이익 중에 생산자 이익을 부가가치라고 그러죠. 이 부가가치를 다시 기업 내에서 분배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기업 내 부가가치를 보면 매출에서 매입을 뺀 나머지를 부가가치를 분배하는데 요거는 기업 국가 모든 사람의 공통되는 목표죠.
이 목표가 급여가 분배가 되고 이해관계자한테 공유될 때 이 세상은 비로소 인본주의의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이때 부가가치 중심의 기업 경영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 합이 그냥 국가 GDP입니다. 국가 경영하고 경제와 경영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이 가치를 만들고 소셜 임팩트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순환시키는 가운데 소셜 에셋 뱅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소셜 에셋 뱅크를 만드는 핵심은 그 각 개개인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가를 속이지 않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사회적 자산 제도 은행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달랐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이제는 서로 선순환되는 소셜 벤처로 만들어지죠. 저는 궁극적으로 투명하고 반복되는 사회에서는 모든 기업은 소셜 벤처를 언젠가는 지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선순환 태극은 상극이 순환으로 상생이 되는 건데 우리가 모든 걸 묶어 놓으면은 이게 혼돈이죠. 분리시켜 놨더니 이것이 성장이냐 분배냐 싸웁니다. 좌냐 우냐 싸우고 양극의 대결이죠. 이것이 순환되면서 묘합의 순환으로 합쳐진 과정이 바로 태극입니다. 태극은 상반되는 두 개의 개념이 순환되는 데서 생명이 발생됩니다. 모든 생명은 상극의 기운이 순환되면서 만들어지고 그 모습은 태극의 모습입니다. 태아의 모습이 태극의 모습이고 콩나물의 모습이 태극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사회는 투명한 초생명 사회로, 기업은 부가가치 순환으로, 개인은 기업가 정신으로 이 순환되는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갈 것이고 이러한 우리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7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선 사회 가치를 만들어야 되고 가치는 혁신이고 융합을 촉진해야지 혁신이 만들어지는 거죠. 융합을 방해하는 규제, 데이터 비개방, 기업가 정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혁신의 비례해서 분배하고 그러면 혁신을 만들지 않는 가치 분배 특히 지대 추구 우리가 얘기하는 금수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이러한 혁신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안전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으니까 사회혁신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 가치의 교환 구조를 만들고 이것을 뒷받침할 의사결정, 거버넌스 체제, 블록체인 민주화를 만들고 이 전체가 투명하게 되고 마지막 선순환 철학을 정립하라.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